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다. 어느 토요일 저녁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놓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다. 잠깐의 주저함 끝에 택시를 잡아 타고 집 주소를 말했다. 택시 기사님은 조용히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택시는 곧 어두운 서울의 거리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피로와 취기가 겹쳐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느낌에 문득 잠에서 깼다. 우리는 분명 내가 아는 길이 아닌 어두컴컴한 외진 뒷길을 달리고 있었다. 당황해서 기사님,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것 아닌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기사님은 백미러를 통해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기사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 택시는 점점 더해진 곳으로 향했고 나는 점점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 나는 직감이 들었다. 긴장한 나머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 했으나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들이 의문의 전신주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소름이 돋았다. 그만 멈추세요. 나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으나 택시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택시가 큰 길 모퉁이를 돌면서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차가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택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를 돌아보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비상등을 켠 택시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행히 아침 지나가던 행인이 내 모습을 보고 다가와 경찰에 전화를 걸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나는 안전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택시는 도난 차량으로 밝혀졌고 기사로 보였던 사람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동안 심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밤늦게 택시를 타는 것이 두려워졌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나의 친구들과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준 사건으로 남았다. 지금도 그날 밤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에 더욱 신경을 쓰고 늘 주의를 경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며 그 중에서 기이한 아파트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은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이제는 노후화가 눈에 띄며 최근 들어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곳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 때문이다. 몇 년 전 이곳에 이사온 주인공 민우는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아파트를 다시 찾아와 정착하기로 했다. 민우의 가족은 그가 어릴 적에 이곳에서 살았었고 그러한 이유로 이 아파트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는 그가 큰 고민 없이 이사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사를 온 첫날 밤 민우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소리는 아파트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같았다. 처음에는 다른 주민들이 오는 발자국 소리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선명해졌다.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듯한 그 소리는 민우가 잠에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이웃을 찾아가 이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민들은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보다 놀란 것은 민우였다. 그들의 반응은 얼핏 보기에 과장되었고 마치 민우가 삼가해야 할 어떤 금기에 대해 말하려는 듯한 눈치였다. 며칠 후 같은 아파트에 살던 규호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며 아파트 주민들을 일일이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다. 그러나 민우는 우연히 주민 중 한 노인이 규호가 실종되던 날 뭔가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날 밤 민우는 노인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노인은 약간 당황하며
이야기를 꺼내기 꺼려했지만 결국 민우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괴담이 하나 있어. 아무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연관된 일들은 종종 벌어졌어. 노인은 그날 본 것을 회상했다. 규호가 실종되던 밤 잠깐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고 문틈 사이로 무언가 그림자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으며 마치 붉은 빛이 나는 눈을 가진 무언가의 모습이었다고 했다. 민우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떨렸다. 그는 그동안 들었던 소리가 이 괴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가 다시 아파트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하던 중 복도 끝에 오래된 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문은 몇 년간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맨 위에는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문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곧바로 습기 찬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낡은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지하로 이어졌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온은 더욱 서늘해졌다. 계단의 끝에는 하나의 방이 있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내부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더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다양한 이상한 물건들과 함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묘한 상징들이 벽에 그려져 있었다. 그 방 한가운데는 규호가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주문 같은 단어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민우가 다가서자 규호는 천천히 그의 목소리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내가 여기를 찾은 첫 번째 사람이구나. 규호는 말하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져 저주가 있어. 그리고 그 저주를 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비밀을 파헤쳐야만 해.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민우는 규호로부터 아파트에 내려온 저주의 기원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왜 이곳의 주민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도 그에 대해 말을 아꼈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안다고 해도 민우의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이 저주를 끝낼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민우는 규호와 함께 그 방을 더 조사한 후 저주의 근원을 끊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고 결국에는 아파트의 비밀을 풀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비밀을 풀고 나서야 아파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복도의 속삭임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 후로도 종종 아파트의 그 방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다. 이 아파트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또 다른 수수께끼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가끔씩 혼자 그곳에 내려가곤 했다. 아파트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도 이야기는 민우에게는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곳에 새로운 주민이 올 때면 그는 조용히 그들에게 이곳의 전설에 대해 알려주곤 한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완전히 믿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이 오래된 아파트의 역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학교나 기숙사 혹은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친구들과 주말에 조용한 시골을 방문한 어느 대학생의 경험담으로 시작됩니다. 오래된 낡은 기차를 타고 작은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만끽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머물기로 한 집은 친구의 외삼촌이 소유한 빈집이었습니다. 수년간 아무도 머무르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구들이 도착한 첫날 밤 마을은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켜놓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문드문 보이는 주변 집들도 모두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한 친구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집 주변을 서성이다 낡은 우물을 보았습니다. 우물 속에서 누군가의 흘러나오는 흐느낌 소리가 들렸고 그곳을 들여다보자 찢어진 흰 소복 차림의 여자가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그는 기분 나쁜 예감에 잠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 꿈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 별것 아니라고 웃어넘겼지만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은
집 근처를 산책하다 꿈속에서 본 우물을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물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사람을 홀리는 우물로 알려져 있는 미스터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우물에서 몇 사람이 실종되었지만 정확한 사연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우물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우물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것 같은 그 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놀랐고 그 자리에서 재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모두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 여자는 계속해서 우물로 다가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으며 꿈에서 깨어나도 그 날카로운 속삭임 소리는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친구들은 이 집과 우물에 얽힌 이야기를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마을의 오래된 호프집을 찾아간 그들은 그곳에서 오래된 주민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물이 있는 곳은 과거에 큰 비극이 있었던 장소로 마을의 한 여인이 이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후에도 그녀의 원혼이 우물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친구들은 그 집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 기차역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집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낡은 나무 바닥을 걷는 듯한 발자국 소리와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흐느낌이 집안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한 친구는 두려움에 못 이겨 결국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흰 소복 차림의 여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손짓하며 다시 우물로 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비명이 나오지 않아 입을 틀어막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심시키며 억지로 잠에 들었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여인은 우물 앞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마치 홀린 듯 천천히 우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방을 나섰고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행히도 날씨가 맑아졌고 그들은 무사히 기차를 타고 마을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로만 여겨져 왔지만 친구들은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경한 후 그들은 꿈에서 본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은 친구들 각자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로 남게 되었고 가끔씩 꿈에 그 여인이 등장하여 여전히 그들을 부르고는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자주 확인하며 같은 악몽을 함께 나누는 유일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마을의 그 집과 우물 이야기는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느 새벽이면 여전히 귓가에 맴돌던 그 날카로운 속삭임은 잊을 수가 없는 그들만의 비밀로 남게 되었습니다.